안녕하세요. 네, 노무사 단계에서 행정쟁송법 가르치고 있는 정인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얼굴 웬만 절반 이상은 제가 다 아는 얼굴인들이에요. 아는 얼굴들이고 원래 제가 강의를 할 때 맨 마지막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수능 강의를 할 때는요. 내년에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꼭 합격하시라는 얘기고 어차피 내년에 안 보죠. 예. 제가 올해 이 강의가 마지막 강의고 앞으로 강의를 안 해요. 강의를 안 하니까 어차피 안 보지만 필드에서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노동사건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여하튼 어떻게든지 간에 좀 걸릴 일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뭐 공공기관에서 노무법인 선정할 때 심사위원이라 그러나 그런 것도 가봐가지고 그 노무법인들 뭐 제출은 자료도 막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뭐 거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다는 얘기죠. 노동법에 대해 잘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던 경험도 있고 또 뭐 오다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저를 뭐 지나가다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6회잖아요. 이번 주 수목금하고 다음 주 월화수합니다. 진행은요. 9시 반부터 여러분들이 100분 동안 시험을 보시고 그리고 20분 여러분들 뭐 쉬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쉬셔야 되겠지만 물론 100분 동안 쓰고 나면 그 몸에 힘 떨어지거든요. 근데 힘 떨어지시더라도 해설을 한번 보시고 남들은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나눠드리는 모범 답안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 최고 답안 맞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의 답안을 쓰나 그거 확인하는 게 제가 보기에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 답안도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은 답안은 없지만 내일부터는 곧바로 항상 그 여러분들 답안에 대한 강평과 최고 답안 나올 테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삼순환 강의는 그 뭐 100분 동안 약술 2개 그리고 케이스 하나 이렇게 똑같이 낼 거고요. 그리고 정선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낼 거예요. 제 그 수험 생활의 신조도 마찬가지였지만 짧게 공부해서 짧게 붙자, 양 늘리지 말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 많이 늘릴 필요 없고 요 책에 있는 내용 정도는 충분하니까.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폭탄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행정법 총론 전반을 나오게 되면 듣도 보도 못한 학설이 나오지만 행정쟁송법은 심판법이랑 소송법의 해석이기 때문에 여기서 듣도 보도 못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행정쟁송법은요 폭탄 나와서 꽈락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없고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독창적인 답안 쓰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독창적인 답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답안은요 천편일률적인 답안이어야 돼요. 천편일률적인 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범 답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답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나서 교과서를 찾아봤을 때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답안 그런 답안을 쓰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는 어떻게 하셔요? 사례는 절대 논점 일탈하시면 안 돼. 논점 일탈. 논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채점하다 보면은 나중에 밑에 항상 코멘트 달게 되면은요 천편일률적인 답안이었고 자기만의 생각으로 구성한 답안이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 교수님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만의 그러니까 결국 합격자 수는 정해져 있는데 정말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쓴 답안 보고 싶었는데 한 몇백 명 중에 한 명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 그게 아쉽다. 근데 몇백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나오겠지. 왜? 수석은 하나니까. 수석은 하나니까. 근데 여러분들 수석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논점을 벗어나지 않는 답안을 쓰시는 게 중요하고 저는 그래서 그 제 의견이라든지 특별히 어떤 교수님이 주장한 학설 이런 거 주장하지 않고요. 항상 그 기본서에 나와 있는 틀대로 진행을 합니다. 약술목차도 동일해요. 약술목차도 동일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고요. 또 그 밖에 뭐 개별적인 팁은 계속 강의 진행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일단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게 되면요. 설문 1을 볼게요. 설문 1은 32페이지인데 32페이지. 그러니까 노동행정법 연습 32페이지요. 그리고 제가 올해 상반기에 좀 원래 제가 얘는 좀 호흡기 질환이 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오래 들어가지고 황사 때문에 좀 심해져가지고 6개월 내내 기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하다 갑자기 기침을 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양해는 해주십시오. 32페이지 사례 창작 문제라고 나왔는데 되게 잘 만든 문제이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문제를 냈어요. 복잡하게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물어보는 쟁점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단순화했습니다. 단순화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정리하는 방법 여러분들 요 문제가 있고 해설 있잖아요. 해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B5잖아요. B5 그리고 요 교재가 4,600판이고 여기다 이렇게 풀 붙이셔가지고 풀 붙이신 다음에
해당 답안은요, 그 해당하는 문제에다 끼워 넣으셔야 됩니다. 끼워 넣으셔서 그런 방법으로, 스프링 제본하면 그게 안 되겠네요. 그쵸? 근데 왜 스프링 제본 하셨어요? 아니, 뭐 잘못하신 건 없고, 스프링 제본 안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풀에다가 여기 풀 붙이게 되면 곧바로 탁 끼워 넣으면 딱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단권화를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문제 1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32페이지 펴놓기는 하시되 제가 나눠드린 문제를 갖고 읽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갑은 바닥 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시설로서, 대형 판매 시설이죠.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 건축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 대상인 L마트, 롯데마트점이겠죠. 신축을 위해서 A도의 B시장에게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하였다. 그리고 실제 문제는 여기 좀 불완전하게 나왔는데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건축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럼 건축 못 받는 거죠. 건축 못 하죠. 그럼 건축계획 심의 거부, 건축계획 심의 반려에 대해서는 처분성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남학생 처분성이 뭐예요? 그렇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되겠죠. 건축계획 심의 안 받으면 건축 못 하잖아요.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인정된다? 처분성이 인정된다. 처분성에서 인정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B시장은 먼저 사업지 남쪽 중앙로의 지하 입체 횡단보도를 개설하고 개설 조건 등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를 댄 것이고요. 위 신청을 반려했다. 반려란 말이 나면 여러분들이 뭐로 바꾸셔야 돼요? 거부라는 말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부의 처분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거부의 처분성. 그럼 여러분 거부의 처분성이라 그러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처분성의 개념, 우리 앞에 남학생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그랬거든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거부의 처분성 그러면 한 가지 요건이 더 추가돼야 돼요. 뭐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에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계속 볼 거예요. 이와 같은 이에 갑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위 반려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반려처분 취소 심판 청구했대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청이 1문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A도의 B시장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A도의 B시장이 한 거부 처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관할행정심판위원회는 어디가 돼야 돼요? A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라 돼요. 그럼 이거 뭐요? 지금 관할도 위배된 거죠. 그런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양가로 1번 보시게 되면요, 갑의 위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한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 제기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면 뭐 얘기하라는 거예요? 소송 제기는 적법한가 물어보게 되면요, 소송 요건 충족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심판 제기가 적법한다 그러면 심판 청구 요건을 물어보는 겁니다. 답안 어떻게 쓸래요? 먼저 소송 요건 혹은 심판 청구 요건 일반론을 써주신 다음에, 써주면 무조건 점수 먹는 거예요. 그 밑에다가는요, 당해 사안의 경우 특별히 문제되는 심판 청구 요건 혹은 소송 요건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양가로 1번 그 괄 호친 거 보니까 뭐라고 해놨어요? 단 건축법 부칙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럼 여러분 요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 그러니까 건축계획 심의를 요구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 문제에서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교재 32페이지에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약간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네 번째 줄에 오른쪽 쭉 가시면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심판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나와 있죠. 혼자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 언더라인 쳐주세요.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심판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내가 행정청에 어떤 신청을 했는데요, 행정청이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는데 거부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당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칩니까? 처분의 효력과는 무관하다는 게 판례예요. 자, 사람이 사실 머리가 다 비슷비슷해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할 때 말로만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림을 통해 가지고 봐야지, 눈에 시각화가 돼야지 좀 설명을 잘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보게 되면은 A도의 B시장이잖아요. B시장한테 갑이 건축 계획 심의해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B시장은 반려를 했죠. 반려했으니까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어떻게 했대요? 반려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대요. 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그런데 B 시장이 반려할 당시에 뭐라 그랬어요? 이 반려에 대해서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는 내용, 행정심판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았죠. 근데 판례는 뭐라 그런다고요? 고지를 하지 않았어도 그건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과 관련된 문제이지 이 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요. 행정심판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반려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쟁점이 될 수 있다니까요. 교수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안 만들어요. 교수님이 출제하는 시험 문제에서는요, 어떤 사실관계가 있으면요, 당연히 그걸 본문 중에서 쟁점으로 녹여내도록 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사례에서는 네 번째 줄에 심판 청구 절차 및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라고 해놓고선 밑에 안가로 1번, 2번, 3번 보시게 되면요, 관련된 내용을 안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불완전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례에다가 네 번째 줄에 행정심판 청구 절차 및 심판 청구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언더라인 쳐놓으시고요. 여기다 써주세요.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판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말로 하면 어때요? 이 결론 쟁점을 써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 문제가 약간 불완전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문제 1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가바의 위 행정심판 제기는 적법한가? 그럼 심판 제기의 적법성 물어보는 거라 그랬어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문 풀고 있고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 문제, 노무사 시험 문제, 사법 시험 문제, 또 변호사 시험 문제, 요새 모든 트렌드가 다 뭐냐면요, 항상 큰 쟁점을 보게 되면은 다 부분 문제로 나와요. 부분 문제로. 이게 부분 채점을 하려고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목차에서 전체적으로 50점짜리 문제에서 쟁점의 정리를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문이 3개니까 로마자 1번 먼저 설문 1의 해결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설문 1의 해결. 뭐 물어보고 있어요? 행정 심판 제기의 적법성 여부죠. 심판 청구의 적법성.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타이프라이팅 인쇄된 걸, 그러니까 인쇄된 그 활자로 답안을 쓰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손글씨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쓴 답안 읽는 사람 입장에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오니까 내가 쟁점을 뭘 다루고 있다는 걸 항상 큼지막하게 써주세요. 그냥 설문일의 해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설문일을 살펴보려는 건 요거야, 요 쟁점이야 라는 거를 명확하게 써주시라고요. 그 다음에 1번 문제점. 심판 청구의 적법성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심판 청구 요건 일반을 해서 써주셔야 돼요. 써주면요, 미니멈 1점, 아예 그게 쟁점이라 그러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1, 2점은 무조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가랑비 5점 낸다 그러잖아요. 심판 청구의 적법성 물어볼 때 심판 청구 요건 써주면 1점 무조건 먹거든요. 그러니까 안 써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 청구 요건 일반원을 먼저 써주라고요. 선생님 여긴 없잖아요. 그렇죠. 여긴 제가 안 썼죠. 답안지 모범 답안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맨 밑에 의무이행 심판 요건 그래가지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거부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청구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상대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피청구인 행정심판위원회에게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요건 그대로 여러분 써주셔야 돼요. 그대로. 법조문까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게 심판 청구 요건이잖아요. 안 써주면 아깝다니까요. 1, 2점 무조건 먹어야 되니까 그 내용 여러분들이 써주시고요. 일반은 그러고 답안 5페이지 2번 요건 참조 여기 참조해가지고 써주시고요.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반론을 살펴본 다음에
당해 사안의 경우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써주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 사안은 뭐가 문제가 됐어요? 지금 반려니까 항상 반려 나오면요 거부의 처분성이에요. 그렇죠? 거부의 처분성 그 논의 하나 있고 또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심판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건 관할 위반 문제, 행정심판의 관할 두 가지가 쟁점이 문제가 될 거고요. 논리적으로 여러분 어떤 걸 먼저 써주는 게 맞을까? 일단 여러분 심판 청구서가 접수가 돼야 받아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소송으로 치면 소송요건, 본안판단, 행정심판의 경우에 심판청구 요건, 본안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뭘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관할의 문제를 먼저 써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선균 선생님 책에서는 관할의 문제보다 거부의 처분성 문제를 먼저 써주셨는데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먼저 관할의 문제를 먼저 써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쟁점이 두 개잖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쟁점이 여러 개면은요, 그 쟁점 여러 개 앞에 번호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번호를 달아가지고 내가 두 가지 쟁점을 살펴볼 거야. 지금 심판 청구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잖아. 이 사안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있어. 그 내용 써주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관할권. 그러니까 관할 위반인지 여부 이렇게 써주셔도 상관없고. 원래 여러분 관할도 소송요건, 심판청구요건이기 때문에 관할 위반하게 되면 각하하잖아요. 각하. 관할 위반 여부 첫 번째 살펴볼 거고 두 번째 반려를 했잖아. 반려가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이렇게 내가 두 가지를 살펴볼 거야. 써놓으시고요. 그럼 먼저 그 다음에 2번 그러고 관할 위반 여부 살펴봐야 되겠죠. 중앙행심위의 관할 위반이 인정되는 여부. 위에 관할권이 인정되는 여부. 여기서 또 문제점 그러고 써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써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럼 중원부원 말이 반복되게 되니까. 그래서 일단 관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요. 가번 요 관할권 관련돼 가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례 문제 부분 쟁점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해요. 실무상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실무상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 부분 쟁점으로 이거 갖고 약수는 불가능, 약수는 못 내요.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례 문제 부분 쟁점으로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관할권에 대한 얘기. 관할권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제6조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다. 행정심판법 제6조 보세요. 육 조 보시게 되면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라고 나와 있고 1항 보시게 되면은요. 1항 보시게 되면은 맨맛 1호 앞에 위에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고 나와 있죠. 이건 무슨 뜻이요? 당의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의 행정청이 스스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갖고 있다. 1호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 소속기관 세죠. 2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상 독립성이 인정되는 기관이죠. 3호 국가인권위원회 그 밖에 인권위원회 등. 그러니까 1호, 2호, 3호의 경우를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독립성이 독립성. 독립성이 강한 기관은 어떻다? 스스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관련된 분쟁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해당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설치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그 내용. 그러니까 이거를 구조화를 해보게 되면은 행정심판법 제6조에서 1항은 뭐예요? 자체적인 행정심판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요건은 독립성과 강한 기관이에요. 독립성 있는 기관. 자체적인 행정심판위원회다. 그다음에 2항의 경우에는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디냐면요. 6조 2항 보시게 되면은 6조 2항에 보시게 되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결한다. 1호는 뭐요? 제1항에 따른 행정청 이외에 무슨 뜻이요? 독립성이 강한 행정청 이외의 국가행정기관. 국가행정기관. 그러니까 중앙정부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라는 얘기죠. 또 광역지자체. 그 다음에 2호 보시게 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시장 블라블라블라라고 하죠. 광역지자체장의 처분에 대해서, 광역지자체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광역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 이거 지우기 아까운데. 이렇게 할게요. 광역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호 보시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어때요?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이라고 그랬죠? 지자체 조합 등. 이거 어디 소속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중앙행심.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관할을 한다. 그 다음에 사망의 경우에는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보다 급수가 낮아요. 일반행정심판위원회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광역지자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요. 광역지자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그럼 어느 행정청이 어느 서열일까? 기초지자체 수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서 통제하고요. 광역지자체는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립성 있는 기관은 스스로 자체적인 행정심판위원회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A도의 B시장이라고 그랬죠. A도의 B시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기초지자체잖아요. 기초지자체. 그러니까 광역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겁니다. 상황 보시게 되면은 다음 각호의 행정청 처분은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라고 그랬잖아요. 광역지자체 소속 행정심판위원회고 그 내용이 1호 보시면 시도 소속 행정청 무슨 뜻이요? 광역지자체 산하죠. 광역지자체 산하고요. 2호는요. 시도의 관할 구역이 있는 시군자치고 기초지자체잖아요. 기초지자체. 그렇죠? 그래서 광역지자체 산하기관이나 기초지자체 지자체장.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면 지자체 조합인데 여기서 지자체 조합은요. 광역지자체 조합이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끼리 무언가 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역지자체가 연합을 했어. 예컨대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연합을 해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광역지자체 수준이니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는요. 지자체 조합이긴 한데 기초지자체 수준 조합이. 이런 경우에는 광역지자체 행심위로 갈 것이다. 여러분들 시험에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겠어요? 복잡한 내용이 나올 리가 없고 서울시장은 이러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광역지자체장이 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그럼 어디로 간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그 다음에 안산시장이 이러이러한 처분을 하였다. 그럼 어디로 간다? 경기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로 간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디 사세요? 예? 인천이요? 인천. 인천이 뭐였어요? 인천시장 광역지자체장이잖아요. 광역지자체장. 그렇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어디 사세요? 여기 살겠죠 지금요. 예, 고향은요? 서울이요. 뒤에 있는 학생은요? 구리시요. 구리시면 기초지자체죠. 기초지자체. 기초지자체장의 처분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 행심위. 이걸 약술로 쓰라고 문제가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뭘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나 이건 사례의 쟁점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 했어요? A도의 B시장이라 그랬으니까 기초지자체장이고 따라서 광역지자체 행정심판위원회 관할인데 중앙행심위에다가 심판을 청구했네. 그럼 관할 위반이다. 그 내용 지금 설명한 내용 여러분들 가에다가 버무려 쓰셔야 됩니다. 가에다 버무려 쓰고요. 나번 관할 위반의 효과. 여러분 이것도 법조문을 한 번 찾아본 사람은 두 번째도 찾을 수 있지만 평소에 법조문을 한 번도 안 찾아본 사람은 문제 나오면 못 풀어요. 관할 위반의 효과. 원래 관할 위반은요. 행정심판 청구 요건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관할 위반의 경우는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각하 대상이에요. 하지만 보정이 가능한 경우는요. 원칙적으로 각하이지만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정하면 어때요? 하자가 치유되죠. 보정 시 하자가 치유입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조문을 찾아보실 줄 알아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각하이지만 이건 법조문에 규정은 없지만 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각하다. 근데 보정이 가능하면 보정을 해야 되고 이 경우 하자가 치유된다. 그러니까 모든 심판 청구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32조 보세요. 32조. 앞으로 이렇게 법조문 일일이 다 못 찾아봅니다. 32조 보시게 되면은 1항에 나왔잖아요. 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경미하면 직권 보정도 할 수 있고 한편 4항 보세요. 제1항에 따른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하게 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본다. 그럼 4항은 무슨 뜻이에요? 심판 청구 기간 준수. 심판 청구 기간 준수. 처분이 있으면 안 날로부터 90일, 있은 날로부터 180일 다 준수한 걸로 봐주겠다는 얘기죠. 심판 청구 기간 준수. 여러분들 이 내용 써주실 수 있어야 되고, 그럼 4번 당해 사안의 경우. 자, 사안의 경우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기관이기 때문에 되게 세련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에 중앙행심위 관할이 아닌 사건을 중앙행심위에다가 심판 청구하면요, 다 이송해줘요. 다 이송. 굳이 당신 지금 잘못 제기했습니다. 관할 위반입니다. 그러면서 보정해가지고 경기도지사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다시 심판 청구하세요. 이렇게 보정명령 안 한다고. 구질구질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여러 번 빠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 이송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안의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송하거나 보정하면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관할 위반, 하자 치유. 이송은 바이 누가 하는 거예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거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중앙행심이 스스로 보정하면 된다. 바이는 청구인이겠죠. 그럼 관할 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 그러면 심판 청구 기간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이 정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답은 관할 위반으로 부적법하다. 각하해야 한다. 예. 그렇게 썼을까? 예. 그럼 다음 단계 논의 나갈 수가 없죠. 그렇게 쓰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쓰신 분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사례 문제에서 소송 요건 흠결, 심판 청구 요건 흠결로 각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다음번 단계 논의는 아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이거로 물어보고 끝내는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자, 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권 인정되는지 여부. 제가 3점이라고 썼는데 많이 주면 4.5점까지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3점에서 4.5점까지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 문제 메인 핵심 쟁점은 3번 반려의 처분성 인정 여부라고 봤어요. 3번 반려의 처분성 인정 여부. 항상 여러분 문제를 풀 때 3단 논법으로 대전제, 소전제, 결론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대전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일반론을 논의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좁혀 나가셔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소송요건 일반론에다가 구체적으로 간 것이죠. 그럼 이 사안은 여러분 어때요? 반려의 처분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먼저 뭘 논의하셔야 돼요? 처분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 개념 정의를 하셔야 되죠. 처분성 인정 여부. 거부의 처분성 여부. 선생님 반려예요, 거부예요? 여기서 반려가 거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잖아요. 반려란 말은 당연히 거부 처분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그러고, 그럼 이것도 거부의 처분성을 쓰실 때도요, 제가 요건을 3가지로 분석을 해놨거든요. 여러분도 이 내용 그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 관련해서 여러분 처분성에 대해서는요, 행정심판법 제2조 1호에 나와 있죠.
저 2조 1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 뺏겨 쓰신 다음에 그걸 뺏겨 쓰시게 되면 처분성에 대해서 절반도 못 쓴 거예요. 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제일 중요한 거죠. 사례에서 증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처분성이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용이 뭐요? 그렇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부. 동그라미 2번에다 써주세요. 판례가 요구하는 요건이라고. 그냥 판례라고 써주면 돼요. 판례. 그러니까 법 제2조 1호에 있는 내용 그대로 풀로 써주신 다음에 그때 판례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요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야 한다. 여러분 여기까지 쓰시면요. 처분성에 대한 정의예요. 일반적인 처분성. 근데 우리는 지금 무슨 처분을 보는 거예요? 거부 처분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반응이 시원찮죠 오늘? 100분 동안 쓰시느라고 기분이 안 좋으셨나요? 기침을 하면서 나오는데 하여튼 반응 좀 해주시고. 세 번째가 내용이 뭐예요? 거부의 처분성이죠. 자, 거부가 처분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요구되어야 한다. 조리상 신청권. 우리 앞에 있는 남학생은 전 좀 잘 안단 말이에요. 기초연금은 몇 세부터예요? 기초연금이 65세부터. 기초연금은 65세부터인데 이 남학생이 동사무소, 그러니까 정확히는 구청이겠죠.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다가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해보세요. 당연히 본인이 살고 있는 강동구, 그렇죠? 강동구에서는 어떻게 거부하겠죠. 거부처분 취소금 제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기하면 각하요, 각하. 왜 각하요? 제가 지금 기초연금 몇 세 이상이라 그랬어요? 만 65세 이상이라고 기초연금법에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 신청을 하려면 일단 몇 세 이상이어야 돼요? 65세 이상이어야 돼. 그래야지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근데 이 남학생이 26이다. 26이면 애초에 기초연금을 수급 신청할 법규상 신청권 인정 안 돼요. 조리상 노안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등치 이만하잖아, 보세요. 재미도 없고, 그렇죠? 요 세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분설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분설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되고, 거부 처분 그러고, 그다음에 4번 당해 사안의 경우. 그럼 처분성 인정 관련해 가지고 사안 포섭을 할 때는요, 법 제2조 1호에 나와 있는 내용 때문에 사안 포섭이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뭐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사안 포섭이 되거나 안 되나 그래요. 그 다음에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있는지. 자, 여러분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했는데 거부당했죠.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답안지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모든 천편일률적인 답안 중에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처분성을 다 써주는 답안 중에서 고득점을 하는 답안은요, 당해 사안의 포섭을 잘한 답안입니다. 사안의 포섭. 어떻게 사안 포섭하셔야겠어요? 당해 사안의 경우 살펴보건대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경우에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이건 답안지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답안지 쓴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쓰셔야 돼요. 예컨대 이미 문제에서 설치가 돼 있잖아요. 건축계획 심의 신청이 반려되면 어때요?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죠. 그러면 건축하려는 국민의 어때요?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국민의 재산권이라고 하셔도 좋고 권리 행사라고 하셔도 좋고 재산권 행사가 저지된다. 권리 행사가 저지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에서 이미 설치하고 있어요. 문제 1번 양괄호 1번에 괄호친 부분에 이미 답이 나왔잖아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은 위에 본문의 세 번째 줄 보시게 되면 건축 계획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건축 계획 심의 거부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녹여 써야 된다고요. 1문의 세 번째 줄. 그 내용을 녹여 쓰셔야 된다고요. 그럼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거 녹여 써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예요? 거부처분이니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 그리고 제가 단언컨대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사례는 없을 거예요. 사례에 낼 수가 없어. 사례. 조리라는 거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라는 건데 일반 원칙에 따라서 신청권이 인정되는지를 어떻게 판단해? 시험장에서. 시험장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법규상 신청권이 문제가 되겠죠. 그럼 개별 법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개별 법조문을 구체적으로 써먹으셔야 돼요. 자, 틀려도 상관없어. 틀려도. 왜냐하면요. 법규상 신청권 인정되는 사례 보면요. 두루뭉실하게 전체 관련 조항들을 파악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별법이 나오면 개별법 조항을 일단 쓰셔야 돼요. 반드시. 개별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쓰셔서 뭐 건축법 시행령 뭐 제 몇 조에 의하면 법규상 신청권 인정된다. 근데 제가 이 문제에선 뺐어요. 너무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내용이 복잡하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못 찾을 게 뻔하고 논점도 잘 못 찾고 그래가지고. 근데 법규상 신청권 인정된다. 이건 여러분 어디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양가로 1번 괄호 부분에 나와 있다. 양가로 1번 괄호 부분에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쓰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 설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설문에서 제시한 바에 따르면 제시된 바에 따르면 이렇게 사안 포섭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사안 포섭을 구체적으로. 설문에서 제시된 바에 따르면은 건축계획 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뭐 어디 부칙에 나와 있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당해 사안의 경우 여러분 어때요? 거부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4번 소결 문제점 그 다음에 쟁점 두 가지 살펴봤고요. 4번 그러고 소결로 가시면 되는 거죠. 뭐 그 중요한 건 아닌데요. 문제 큰 덩어리 문제 하나의 결론이면 모르겠는데 설문 1 해결, 설문 2 해결, 설문 3 해결 이런 식으로 작은 문제 해결에서는 소결이라고 쓰셔도 좋아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체적인 결론을 대결이라고 쓸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소결 이렇게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소결은 지금 살펴본 내용 정리한 거죠. 관할 위반의 하자는 보정이 가능하다. 보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이송하면 된다. 판례 처분성도 인정되므로 결과적으로 어떻다? 본 사안은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2번에 살펴본 거랑 3번에서 살펴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거라 가서 빼먹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수미상관, 서론, 본론, 결론은 매주 주셔야 됩니다. 이거 목차의 기본이니까. 쟁점 앞에서 다 다뤘는데요. 다뤘어도 소결은 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두 가지 내용이 문제가 된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요, 쟁점이 두 가지면 이렇게 쓰길 원해요. 그래야지 또 눈에 잘 들어온다니까요. 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는 하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스스로 이송하거나 혹은 보정을 통해 가지고 관할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한편 어떻다? 반려의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거부 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따라서 다른 소송 요건이 충족돼, 다른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어떻게 해야 된다?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한다. 다른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됨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다 언더라인 한번 쳐 놓으세요. 그래서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해설에 다른 소송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한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쓰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 두 번 같은 말 또 쓰면 써줄 게 없잖아요. 같은 말의 반복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새로운 내용 하나 써주자고요. 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전제로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본안 판단에 들어가야 한다. 뭔가 새로운 내용을 쓴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설문 2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설문 2. 일단 모범 답안 펴 놓으시고 설문 2를 한번 보세요. 이 지역에 H마트 개설이 임박한 상황이다. H마트는 뭐겠어요? 홈플러스겠죠. 홈플러스겠죠. 홈플러스 개설이 임박한 상황이라 먼저 손님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건축 자재 수요의 급증으로 그 공급 가격의 대폭 인상이 예상되는 등 건축공사 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때 갑은 어떠한 행정심판법상 수단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가? 이건 보자마자 임시처분이죠.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럼 임시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양가로 이번에서도 이미 다 설치하고 있어요. 뭐 첫 번째 줄에 긴급한 필요성이란 말도 나왔고, 이런 건 문제 풀 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도 해놓으셔야 돼요. 긴급한 필요성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세 번째 줄에 어떤 말이 나왔어요?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 그럼 여러분 이런 문제를 넣었으면 임시처분의 요건을 충족한 거로 봐주자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임시처분이 가능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 문제 1번에 설문 이해 해결. 역시 여러분 그 하나의 그 부분쟁점 문제 쓸 때 내가 지금 뭘 다루려는 건지 눈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건 임시처분 문제야. 문제 2번은 임시처분 인정 여부 라고 써놓으시고요. 문제점 뭐 서설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 임시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처분이 행정심판법상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손해를 막기 위해서 임시처분이 인정되는데 당해 사안의 경우는 임시처분이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임시처분이 가능할 것인지 문제. 그럼 이하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임시처분의 인정 여부. 요건 살펴보셔야 되겠죠. 2번. 임시처분의 요건. 그러면 임시처분 요건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다시피 그냥 행정심판법 31조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분설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을 나눠서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 나눠 쓰실 줄 아는 거. 앞으로 또 여러분 계속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가번 적극적인 요건. 적극적인 요건의 의미가 뭐예요? 이러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임시처분이 가능하다잖아요. 적극적인 요건이라는 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임시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률 효과가 나온다는 내용. 이거는 여러분들이 31조 1항의 내용을 분설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성 교수님 책에서 잘 써놨어요. 잘 써놨고 31조 1항을 한번 보세요. 31조 1항은 보기 키워드가 뭐예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되고 31조 1항 보시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처분 또는 부작위가 존재해야 되고 그다음 위법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돼야 되고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대충 동그라미 4개쯤 해가지고 끊어서 써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어려울 게 없잖아요. 31조 1항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러이러한 요건이 있다. 31조 1항의 내용을 끊어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것도 쭉쭉 쓰지 마세요. 쭉쭉 쓰지 마시고 쪼개서 31조 1항을 쪼개서 써준다. (31조 1항) 쪼개서 이거 분설이라고 얘기해요. 분설 나누어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부를 좀 하신 학생들과 하지 않은 학생들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적극적인 요건과 소극적인 요건으로 나눠 쓸 수 있느냐. 소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은 뭐예요? 이 소극적인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임시처분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해당하지 않아야 임시처분이라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건이지.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32건 역시 31조 표 놓으시고 31조 보시게 되면 2항과 3항, 31조 2항과 3항. 31조 2항 보시게 되면은요. 그리고 여러분 준용 규정이 나오면요. 항상 준용 규정을 쫓아가 가지고 그 준용 되는 규정에 해당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31조 2항 보시게 되면은 30조 3항부터 7항이라고 나왔죠. 30조 제3항 뭐요? 30조 3항 찾아보세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 이게 어때야 된다? 없어야 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1조 제 또 3항을 보시게 되면은요. 집행정지를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건 뭐 보충성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내용 여러분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된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야 한다. 정지로 목적 달성한 경우가 아니라야 된다. 써주시고, 여러분 써주실 때는요, 준용하는 규정을 먼저 쓰시고 준용되는 규정을 뒤에 쓰세요. 내가 지금 31조 2항을 타고 30조 3항으로 들어가요. 31조 2항을 타고 30조 3항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준용하는 규정부터 써야 돼. 논리적인 순서잖아요, 그게. 둘 다 쓰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법조문 일단 쓰시는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당해사안의 경우 뭐 적극적인 요건은 충족이라고만 썼습니다. 왜 제가 충족이라 쓸까? 여기 한마디 썼을까요? 문제에 나와 있다.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아까 뭐 손해라고 나와 있고 긴급한 필요라고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설치된 바에 따르면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 당해사안의 경우 그리고 제가 오다가 양가로 1번으로 썼잖아요. 원래 목차 쓰는 순서 말씀드리면요, 순서만 지키면 되는데 이건 뭐 어떤 선생님 교과서를 보거나 책을 보더라도 같이 지키는 약속이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데요, 목차가 생략이 가능한 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별게 없다. 그럼 다이렉트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서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때요? 서설 같은 경우 여기 가에 해당한다고 덩어리 크게 쓸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가셔도 되는 것이고, 근데 결론도 여러분 어때요? 뭐 가라고 할 만한 게 없잖아 사실은요. 이건 목차가 덩치가 클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해서 가셔도 상관없는 거고. 다만 어때요? 위로 올라가지만 않으시면 돼요. 목차 잡을 줄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컨대 뭐 가 그런 다음에 로마자 소문자 1번 설마 이렇게 쓰기 하겠냐마는 이렇게는 안 쓰실 것이고, 원래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뭐 다 이사안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목차 가 잡을 게 없다. 여긴 요건을 좀 자세하게 써줘야 되니까 그냥 가라고 잡은 것이고, 이건 뭐 여기 딱히 쓸 거 없으니까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적극적인 요건은 뭐 설문에서 나온 바에 따르면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인 요건, 공공복리와 무관해 되고, 그 다음에 언더라인 쳐주세요. 그 다음에 그다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사안은 여러분 어때요? 아예 논의가 소극적인 요건, 공공복리와도 무관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시처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 사안은 집행정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소극적인 요건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3번의 양가로 2번 거부 처분의 경우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아요. 여기다 언더는 쳐놓으시고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소리인가. 지금 여러분 이 사안이 바로 거부 처분이잖아요.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이니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집행정지 고민 안 하고 임시처분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설문 3회 해결. 앞으로 수업 진행은요, 시간이 2시간밖에 없으니까 2시간 조금 안 된 시간이니까 그 사례 문제 하나 풀고 쉬고 약술 문제 하나 풀고 항상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순환 때는 좀 시간이 충분해가지고 최고 답안도 강평을 해드렸는데 그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항상 살펴보도록 하고 설문 3회 해결을 보겠습니다. 설문 3 한번 읽어볼게요. 1문 양가로 3번. 만약 갑이 위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 B 시장은 건축위원회 갑이 신청한 건축계획 심의를 회부하여야 하는가? 건축계획 심의 반려처분에 대해서 지금 취소 재결이 이루어졌죠. 그럼 취소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회부하여야 하는가? 이건 무엇에 대한 내용이에요? 재처분 의무. 그렇죠.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그 다음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면 갑이 행할 수 있는 행정쟁송법상의 불복 방법.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의 불복 수단이죠.
보세요, 여러분. 1문의 경우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그러니까 1문의 소문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은 15점, 15점이었는데 양가로 3번은 20점이죠. 20점인 게 이유가 있겠죠. 양가로 3번은 실제로 물어보는 내용이 뭐예요? 몇 가지요? 두 가지란 말이에요, 두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라는 거 훨씬 더 쟁점이 많다라는 거. 로마자 소문자 3번, 설문 3의 해결. 물어보는 게 두 가지라니까요. 재처분 의무의 인정 여부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인정 여부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뭐 구제수단이라고 쓰셔도 상관없고요. 아마 제가 지금 답안지 안 봤지만 요게 두 개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만 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두 개 물어보면 여러분 목차도 나눠주셔야 돼요. 목차도. 목차도 별개의 목차가 돼야 돼요. 자, 1번 문제. 그리고 여러분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양가로 3번에 갑이 위 행정심판에서 인용 재결을 받았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인용 재결을 받았어요. 그럼 이때 인용 재결은 뭐예요? 취소 심판을 청구했는데 인용 재결이면 취소 재결이죠. 취소 재결. 취소 재결이면 여러분들 뭐 복잡하게 보지 말고 명령 재결이 형성 재결이야. 형성 재결이죠. 형성 재결. 취소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 취소된 경우. 일단 거부 처분 취소 재결. 처분 취소 재결. 지금 인용 재결이라고만 나왔는데 이게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라는 거. 그리고 취소 재결이 있자마자 어때요? 실제로 거부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어 버리죠? 형성 재결이다. 누구한테 물어볼까? 이 학생. 형성이 영어로 뭐예요? 네? 메이크죠, 메이크. 만들어 버리는 거잖아요. 거부 처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형성 재결이라고요. 형성 재결이라는 거. 한편 이때 갑자기 당황스럽잖아요. 영어로 물어보니까. 예.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는 뭐냐면요.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다. 이게 문제점이죠.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까 어때요?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만 더 여러분들 문제점을 정확히 부각시켜 드리자면요. 의무 이행 심판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는 달리 거기에 써주세요. 의무 이행 심판이나 거부 처분 취소 소송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나중에 법조문 찾기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법조문도 적어드릴게요.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요. 재처분 의무는 49조 2항에 나와 있어요. 네,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요. 행정소송법이겠죠. 소송법 30조 2항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법학 답안지를 쓸 때는 법조문을 써주시는 건 항상 중요하죠. 뭐 계속 반복해도 견해들이 긍정설, 부정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견해들이 긍정설, 부정설 너무 매몰되지 마세요. 저도 대학교 때 그게 제일 중요한 줄 알았어요. 대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때 제일 중요한 줄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답안지 쓸 때 견해 대립 있다는 거는 문제의식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긍정설, 부정설은 나도 하루이면 뚝딱 나올 수 있어요. 실제로 하루에 뚝딱 제가 만드는지 한번 볼게요. 2번 거부 처분의 인정 여부. 네, 거부 처분의 경우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원래 뭐 문학 판검 그래가지고 문제의 제기, 학설의 대입, 판례, 검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의 제기 여기 나왔잖아요. 뭐요?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곧바로 뭐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견해 대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가번 견해의 대립. 그럼 견해 대립 그럼 무슨 견해야 무슨 견해를 써주고 싶어요? 일단 긍정설과 부정설을 써주시겠죠. 아 절충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절충설을 쓰면요 그런 견해도 있나? 있을 수도 있거든 어딘가에. 교수가 딱히 태클 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긍정설, 부정설은 기본으로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내공이 은근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긍정설, 부정설의 주소가 어디인지를 아셔야 돼요. 긍정설은 49조 1항이고요. 부정설은 49조 2항이에요. 당연히 제처분 의무를 인정한다, 부정한다 이것만 쓰는 게 의미가 없어요. 긍정설은 49조 1항이고 부정설은 49조 2항입니다. 49조 펴보세요. (49조) 보시면 1항에 뭐라고 나왔어요?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인용 재결은 여러분 인용하는 재결의 종류가 뭔지 안 나왔죠? 어떤 종류의 행정심판, 예컨대 취소심판, 무효확인 심판, 의무이행 심판 어떤 심판인지를 불문하고 인용재결은 항상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대요. 이거 기속력에 관한 일반적 규정이죠. 그럼 여러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속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49조 1항의 의미는 뭐예요?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이다. 기속력의 일반적 규정. 이건 다 같이 쌍으로 써주셔야 돼요. 한편 49조 2항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49조 2항 보시게 되면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처분에 무슨 재결이라고 나왔어요?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심판을 청구한 거예요?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경우.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는 경우에. 그럼 지금 얘가 지금 이 사안에서 갑이 청구한 심판은 의무이행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에요? 취소 심판이죠. 야, 명문 규정이 의무이행 심판의 경우에만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취소 심판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는 거란 얘기예요. 이행 재결의 경우만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단 말이죠. 견해들이 여기서는 판례 태도를요 별로 써줄 게 없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보면 판례랑 학설이 비슷한 배점을 가지게 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써주면 돼요. 자, 법원은 의무이행 심판뿐만 아니라 취소 심판의 경우에도 인용 재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판례의 태도. 가나 다른 뭐가 되겠어요? 검토에 있죠. 앞에 있는 학생은 결론 어떻게 내리셨어요? 본인 앞에 있는 학생. 좀 고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결론 어떻게 내리셨어요? 부정설 갔어요. 부정설. 그렇죠. 정선균 선생님 책에서 부정설 나와 있죠. 이 학생은요? 부정설. 이 학생은요? 예? 예. 예. 그 부정설. 다 부정설은 이게 정선균 선생님 책에 부정설을 나왔으니까 그동안 참 부정설이 논거를 쓰기가 쉬웠어요. 야, 의무이행 재결만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는 의무이행 심판 이외의 다른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자,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답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뭐 입법론 변론을 하고 뭐 이런 말도 나왔고. 근데 지금 입법이 돼버렸어요. 올해 4월 달에 행정심판법 개정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었어요. 개정이 돼서 어떻게 됐냐면요.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거든요. 올해 10월 17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르면요. 49조 2항에다가요. 취소 재결이나 그러니까 취소 심판이나 무효확인 심판의 경우에도 어때요? 재처분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제는 이 논의를 너무 침튀기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입법으로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뭐 다 검토 그러고 저는 어떻게 갔냐면요. 야, 재결에 대해서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기속력을 인정해 놓고선 기속력이라는 거는 재결을 따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재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건 논리 모순이다. 그리고 뭐 더 쉽게 항상 우리가 쓰는 매직워드는 뭐요? 국민의 권리 구제. 이건 매직워드예요. 국민의 권리 구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어때요? 긍정설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전 기속력을 인정하면서 제처분의 의무를 부정하는 건 그 자체가 모순이다. 뭐 그리고 기속력을 인정하게 되면은 국민의 권리구제 확대 기여. 권리구제 측면에서 접근하자. 그러니까 전 긍정설이 타당하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논이 나오면요, 제가 보기에는 필수로 써주셔야 돼요. 필수로. 근데 필수로 써주시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예요. 왜? 내년부터 법 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 논의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법 개정에 따라서 어떻다? 법 개정에 따라서 의무 이행 재결뿐만 아니라 본사안과 같은 취소 재결의 경우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법 개정으로 논의의 실익이 반감되었다. 요 내용. 그리고 저는 자주보다 배웠는데 2017년 10월 17일? 10월 17일이에요? 19일이요? 예? 19일이에요.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옛날에 무슨 제가 고시 공부할 때 뭐 민법 개정 시한 막 사람들이 이런 것도 써주고 그랬는데 그때 채점평이 뭐였냐면요. 야, 개정안도 아니고 개정 시한에 불과한데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라. 또 개정안에 써주면 어떻게 돼요? 개정안은 뭐 써주는 거 좋다 그랬어요. 근데 이건 개정안이 아니라 뭐예요? 개정이에요, 개정.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견해대립을 쓰시라고. 이제 논의 실익이 반감되었다. 아니면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그렇게 써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답원 검토 보시게 되면은요. 일단 전 긍정서로 갔어요. 야,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를 인정하잖아. 그 심판 청구라는 건 뭐예요? 인정한다는 얘기는 권리 구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인용 재결이 아주 표현 잘못 썼다. 인용 재결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속력을 바꿔주세요. 제처분 의무라고. 제처분 의무. 제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된다. 잘못 썼어요. 답원의 첫 번째 줄에. 빨리 좀 고쳐주세요. 나중에 혼자 고민하지 말고. 예. 답원 검토 그러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 청구를 인정하면서 인용 재결의 제처분 의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긍정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긍정설에 따라서 행정심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제는 논의의 실익이 반감되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혹은 옆에다가 입법으로 해결. 이거 한 번 더 써줘요. 입법으로 해결됐다. 이제는. 입법으로 해결 되었다라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게 두 가지죠. 제처분 의무의 인정 여부. 그 다음 단계로 제처분 의무 불이행 시 불복수단. 의무 불이행 시 불복수단. 제가 긍정설로 간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긍정설로 가야지 다음번 논의가 매끄럽잖아요. 여러분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불이행, 그러니까 제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다음 단계 나가기 어렵잖아요. 제처분 의무가 인정됨을 전제로 해야지 다음 단계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논리가 매끄러워지는 것이고요. 가번 위원회의 직접 처분. 위원회의 직접 처분 두 번째 시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50 지금 법 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50조에서는요. 직접 처분은 여전히 뭐만 인정해요? 의무 이행 재결만 인정돼요. 그러니까 49조에다 2항을 만들어 가지고요. 의무 이행 재결뿐만 아니라 취소 재결에 대해서도 제처분이 의무가 인정된다고 법 개정이 됐거든요. 법 개정이 됐는데 여전히 직접 처분은 무엇에만 가능해요? 의무 이행 재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 여전이란 말은 내년부터 쓸 거고 아직은 개정 안 됐으니까. 제50조에서 직접 처분이 인정되는 것은 의무 이행 재결만 규정하고 있다. 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는 답안지에서 결론을 명확히 보여주면 이렇게 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부정. 위원회 직접 처분은 부정된다. 나번에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문제 보시게 되면은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줄이요. 이 문제에서 이미 답을 얘기해주고 있다니까요. 만약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있다. 이거 뭐 얘기한 거예요? 부작이잖아요. 부작이.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부하지 않고 있다. 부작이란 말이에요. 그럼 난 부작위에 대해서는요. 의무이행 심판, 행정심판법상 의무이행 심판을 청구하거나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처음엔 제가 답안을 쓸 때 나와 다로 별개로 했다가 별개로 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내용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래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뭐 건축계획 심의에 회부하지 않은 부작위를 대상으로. 왜 이미 설문에서 어때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다고 나와 있잖아요. 설문에 설치된 바에 따르면 부작위에 해당하니까. 제가 또 이 다를 또 써줬죠. 다. 이건 이 앞으로는 들어가셔야 돼요. 다. 여러분, 위원회의 직접 처분, 행정소송법에서는 직접 처분 인정 안 되죠. 무슨 원칙 때문에 직접 처분 인정 안 돼요? 권력분립 원칙. 근데 행정심판법은 권력분립 원칙이 문제가 안 되니까 뭐가 가능해요? 직접 처분이 가능하지. 직접 처분이 가능한데 행정심판법에서도 뭘 규정하고 있어요? 이제 법 개정으로. 이젠 간접강제가 돼요. 간접강제. 물론 여러분 간접강제 쓸 때요. 쓰실 거면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나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어때요? 2017년 10월 19일부터는 가능하다. 그런 내용 써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오늘 강의 행정심판법에서 법 개정 사항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간접강제가 인정되게 된 것과 취소 재결에 대해서도 의무 이행 재결과 마찬가지로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들어간 거. 이 두 가지 내용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넣어두시고, 왜냐하면은 답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긍정설 부정설 어떻게 내리셔도 상관없는데 문제의식은 갖고 계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갈 건데 잠깐 쉬는 동안 여러분들은요 이 신구조문 같이 보고 하자. 또 그냥 가면 또 잊어먹는다. 자, 신구조문 대비표 일단 보세요.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보시게 되면요. 기존 행정심판법 49조 2항이요. 새로운 개정된 행정심판법 49조 3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구법 49조 2항을요. 신법의 49조 3항으로 이렇게 화살표에서 연결해 주시고 하나씩 밀렸어요. 그 다음에 기존의 49조 3항은 신법의 49조 4항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뭐가 생긴 거예요? 49조 2항이 새로 신설된 거잖아요. 49조 2항. 49조 2항 보세요. 재결에 의해서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 취소 재결이나 무효 부존재 확인 재결이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재처분 의무 규정 신설됐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9조 2항에 취소 재결이나 무효 확인 재결 취소 재결이나 그러니까 무효 확인 재결의 경우에도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써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써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그러니까 그다음 50조 보면 어때요?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기존엔 49조 2항이었던 게 뭐로 밀려났어요? 49조 3항으로 바뀌었죠. 왜 그래? 종전에 49조 2항이 뒤로 밀려나고 새로운 내용으로 49조 2항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어때요? 직접 처분의 경우에 뭐만 규정하고 있어요? 의무이행 재결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판법 제50조에 의해서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는 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쉬는 동안 이 행정심판법 개정 이후 내용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